초연결, 초지능, 초융합. 바야흐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 변화하는 시대. 교육 역시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새 시대를 이끌 글로벌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 현장 역시 흐름에 발맞추고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태블릿으로 디지털 기술이 교육 현장을 새롭게 바꾸었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미래 교육이 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우리 사회를 발전시켜온 원동력이 무엇냐 이렇게 물으면 모든 사람이 바로 교육이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하는 큰 시대적 변화 속에서 또 한 번 교육을 통해 새로운 동력을 준비해야 할 때죠. 미래 인재들이 급변하는 미래 사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디지털 시대 교육 개혁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EBS 특별기획 디지털 시대 교육개혁 부총리에게 듣는다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모시고 앞으로의 교육개혁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번째 맡으시죠? 네. 언제 10년 전? 2010년에서 13년 때 첫 번째 했었고요. 그렇죠. 네. 두 번째 맡으시니까 좀 느낌이 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예, 뭐 첫 번째보다 더 잘해야 된다는 또 압박감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사명감도 있고, 또 시대가 많이 또 바뀌었으니까, 제가 이제 첫 번째 할 때는 좀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하는 스타일이었는데, 두 번째 할 때는 워낙 다양한 파트너들이 이제 과 같이 협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평적인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장관 되시고 얼마 안 되신 사이에 제가 네.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봐도 네네. 교육부 내 직제를 뭐 어마어마하게 바꾸시고 예. 수십 년 수건 사업이었던 유치원 또 어린이집 통합 또 청사진을 내놓으시고 네네. 과감하게 하시던데요? 제가 이제 두 번째 하는 거니까 좀 더 좀 과감하게 좀 지금 이제 교육이 많이 바뀌어야 되는 지금 그러니까요. 시기거든요. 예, 그래서 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네. 그 첫 번째 장관 하실 때 이건 좀 했어야 되는데 미처 못했다 싶었던 거. 네네.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번만큼은 꼭 해야지 하는. 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네. 특히 저희가 이제 오늘 기획 자체가 디지털 시대의 네네. 교육 혁신, 교육 개혁 네네. 아니겠습니까? 이 시점에 교육 개혁 그 큰 방향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우선 한 말씀 주시면. 네, 사실 지금 교육의 대격변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2010년에 맡았을 때도 이제 많은 변화가 요구되는 시기였고 또 저한테 많은 고난이 주어지고 또 기대를 하셨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두 번째 지금 시기는 그때에 비해서 또 더 지금 어떻게 보면 책임이 더 막중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더 큰 변화가 요구되는 시기고 그래서 과감하게 변화를 추구하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수평적인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해서 그렇지만 좀 과감한 변화를 추구하겠습니다. 특히 2010년 시점하고 지금을 비교하면 디지털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보면 완전히 상전벽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소위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데 대전환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배워야 될지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또 누가 배워야 될지 이게 지금 다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디지털 전환이 가장 제가 볼 때는 강하게 지금 요구되는 분야가 교육입니다. 그렇죠. 네네. 자, 뭐 교육 개혁의 중요성, 특히 디지털 시대 교육 개혁 중요성 하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교육 현안들이 있는지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네. 해봤거든요. EBS 교육 전문 기자 서연아 기자가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잠시 좀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연아 기자.
우리 사회가 주목하는 교육개혁의 과제는 어떤 내용일까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직후부터 지난 12월 12일까지 국내 일간지에서 언급된 교육 관련 키워드를 분석해봤습니다. 우선 교육부와 교육청, 교육감의 출연 빈도가 높았는데요. 새 정부에서 교육부의 위상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역교육청과의 관계 설정은 어떤 방향일지에 관심이 쏠렸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현안으로 가장 자주 언급된 키워드는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은 메타버스와 디지털 대전환, 그리고 교육 환경과 같은 키워드로도 이어지는데요. 교실 수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맞춤형 교육을 이끌 대안으로 디지털 신기술에 주목한 겁니다. 그 다음으로 자주 언급된 키워드는 학업 성취입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학습 격차와 돌봄 공백이 위험 수위에 올랐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에서 국가 책임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고 진단평가나 교육과정과 같은 연관 키워드도 논쟁의 대상이 됐습니다. 계속 한 9개월 동안 계속 집에 앉아서 게임만 했잖아요.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덥세 못해 그냥 연습만 계속해라고 한다면은 무너질 모래성을 이렇게 쌓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결국에 또 내년 되면은 이제 부진으로 나오고. 언론의 주목은 상대적으로 덜 받았지만 이 윤석열 정부의 교육을 움직이는 핵심 키워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대학입니다. 디지털 인재 양성, 대학 자율과 혁신, 그리고 지방대 육성 등 이 교육 분야 5대 국정과제 가운데 3개가 대학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단행한 교육부의 조직 개편을 통해서 그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대학 규제의 상징이었던 고등교육 정책실을 폐지해 인재정책실로 개편하고 이 규제 완화를 전담할 조직까지 신설을 했습니다. 교육은 노동, 연금과 함께 새 정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도 꼽힙니다. 위기와 기회가 복잡하게 얽힌 우리 교육이 어떻게 활로를 찾아갈지 이 교육부의 역할에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 키워드를 통해서도 네. 제일 많이 언급된 게 AI, 네. 인공지능 아닙니까? 네네네. 단도직입적으로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인재상은 뭐라고 보시고 네. 그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인재 양성 방안은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요? 일단 이제 암기나 시험 중심의 교육은 이제 정말 과감하게 철폐돼야 되는 거죠. 암기해서 이렇게 테스트를 보면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훨씬 더 잘할 수가 있거든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오히려 그 인간적인 측면, 그러니까 협력하거나 또 그 소통하거나 이런 인성이 중요해지고요. 또 창의성, 새로운 걸 만들어내거나 또 비판적인 사고를 한다거나 그래서 이제 고차원적인 사고력이 더 중요해지고 또 이제 그런 이제 그 영향들을 또 가지고 이제 전문 지식들도 훨씬 더 이제 고차원화되는 거죠. 뭐 AI라든가 뭐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전문 기술에 대한 지식도 훨씬 더 많아져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인재상을 만드는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한 구상. 네. 인재 양성 방식도 당연히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AI가 이제 키워드로 나왔지만 AI가 수업 교실에 들어와서 학생들을 보조 교사처럼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소위 이제 그 지금 디바이스를 이렇게 교실에서 모든 아이들이 1인 1디바이스라고 해서 모두가 이제 교실에 하나씩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교육청에서 다 이제 공약 사업으로 해서 다 이제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아이들이 이걸 디바이스를 열면 이 안에 이제 인공지능 뭐 보조교사가 AI 보조교사가 이제 들어 있어서 아이들한테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다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한테 가장 적합한 컨텐츠를 공부하게 만드는 겁니다. 네, 그러면 과거에는 그게 불가능했죠. 그 개별화된 맞춤 교육이 사실은 뭐 아주 그 우수한 뭐 사립학교나 아니면 비싼 사교육 기관에서는 가능했는데 이제는 모든 교실에서 모든 아이에게 맞춤 교육이 가능해지는 이제 시대가 열린 거죠. 네. 또 이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키우는 교육뿐 아니라 네네. 디지털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들. 네네. 그 특히 윤석열 대통령도 이 반도체 분야의 그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인공지능 뭐 이런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양성은 어떻게 지금 가능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수업의 이제 방식이 다 이제 그 답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생각하고 질문을 하게 해야 돼요. 좋은 토론하고. 질문을 하고 예, 토론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게 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입식 교육이 이제 완전히 이제 그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거는 결국은 교실에서 보면 교사의 역할의 대전환이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 한 5년 내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디지털 인재 100만 명의 주된 양성 책임은 대학에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최근에 그 인구 감소 때문에 네, 네. 대학은 굉장한 위기입니다. 예, 특히 예. 지역 대학들은 큰 위기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요? 대학이 어떻게 보면 산업에 대한 맞춤 양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뭐 AI라든가 뭐 반도체라든가 새로운 산업 수요가 굉장히 빨리 변하는데 여기 발빠르게 이제 맞춰줘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역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선진국의 대학들 보면 최초의 대학이 1088년에 이제 볼로냐 대학이라고 이제 생겼는데 그게 다 이제 커뮤니티 중심이거든요. 소위.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후발주자니까 이제 중앙 집권적으로 이렇게 막 이제 대학을 설립을 했는데 결국은 대학이 지역의 어떤 허브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제는 그거를 할 때가 됐고 사실은 지역 발전이 좀 우리가 격차가 많이 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역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기여를 못해서 그렇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역 대학의 성장하고 이제는 지역의 균형 발전하고가 같이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역 맞춤 또 이제 대학의 성장 전략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대학들이 이제는 산업 맞춤, 지역 맞춤으로 가자 이렇게 지금 저희들 지금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네. 교육부는 대학 정책을 담당하던 고등교육정책실 네. 이걸 아예 없앤다고요? 네, 인재정책실로 바꾸는 거고요. 어. 그 이제 큰 취지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중앙 집권적인 대학 정책을 하다 보니까 마치 이제 대학을 산하기관처럼 취급하는 아무래도 뭐 갑을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뭐 정부가 또 재정 지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절대 대학이 지역 맞춤, 산업 맞춤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교육부가 다 그거를 디자인할 수는 없잖아요. 예. 대학에 훨씬 더 많은 인재들이 있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대학의 자율로 이제 맡기고 대학이 오히려 지역과 산업하고 밀접하게 연계해서 스스로 살아나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교육부는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환경을 제공하는 거지 직접적인 규제나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이제 없애자는 거죠. 대학 규제는 줄이고 네, 대신에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대학 간의 사업을 활성화한다. 그렇죠. 그게 어떤 모형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다 그렇게 가 있죠. 미국의 뭐 주립대학만 하더라도 중앙 연방 정부가 아니고 주정부가 지원하잖아요, 주로.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그동안 이제 중앙 집권적인 그 교육 발전을 해 왔는데 이걸 한번 크게 바꿔야 될 때가 왔고 결국 이제 그 특히 지역 대학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코-디자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같이 디자인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부와 지자체가 같이 앉아서 지방 대학을 살릴 그 플랜에 대해서 같이 예. 디자인을 하는 거죠. 예. 네. 그동안은 중앙부처인 교육부가 지역 대학을 포함해서 네네. 모든 대학을 평가하고 네. 평가에 따라서 재정 지원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네, 네, 하고 네. 직접 집행하고 하지 네,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럼 이제는 교육부는 지자체에게 그냥 예산을 떼줍니까? 어떤 말이네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님들 뵈면 내가 지금 뭐 어느 지역에 뭐 시장님이면 메타버스 산업을 한번 일으켜 보고 싶은데 다 전문가들은 다 대학 교수님들 또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렇죠. 대학에 있는 뭐 랩들이나 여기랑 같이 협업을 하고 싶은데 이 대학들은 다 이제 교육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보고서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이 이제 없는 거예요. 지역 발전에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되돌리려고 하면 결국은 이제 그런 이제 시장님하고 또 우리 이제 교육부의 뭐 장관하고 같이 앉아서 그 특정 지역의 그런 지역 대학 발전에 대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건지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역량이 다 돼 있고 의욕도 있다고 하면 아예 권한을 이양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예, 그 시장께서 알아서 집행하셔라. 예. 근데 지금 아직은 뭐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예, 걱정들이 예. 많으니까 예. 그런 데는 같이 앉아서 이제 계획을 짜고
그렇게 지금 이제 단계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밀접한 지역을 함께 살리는 그런 네. 인재 양성 기관으로서의 대학 네, 네. 이런 거로군요. 맞습니다. 네. 대학 얘기 나왔고 그다음 이제 초중고 아까 네, 네. 교실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네, 네. 초중고 현재 교육의 제일 큰 문제는 뭐라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정말 그 안타깝지만 잠자는 교실이죠. 예. 정말 뭐 그 외국의 전문가들도 다 이제 지적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뭐 사교육이나 아니면 입시 교육에 지금 매달려 있는 것도 빨리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실 수업이 깨어나고 예. 여기서 아이들이 배움의 기쁨을 느끼고 평생 학습자로서 이렇게 훈련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초중고 교실의 모습 바꾸기. 지금 이제 한 가지 큰 변화는 이제 그 AI 기술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AI 튜터링, 그 소위 에듀텍이라고 하죠. 그런 기술이 이제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그 기술은 다 이제 그 교사를 대체할 수는 없고요. 교사를 지원해 주는 거니까 예, 예. 교사분들이 이제 그런 새로운 변화를 할 때 훨씬 더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식을 전달하는 이제 지금 지식을 암기하는 것들은 거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럼 지식을 개념 중심으로 이해하고 하는 건데 그거는 AI 튜터가 더 학생들을 다 더 잘 도와줄 수 있으니까 교사들은 오히려 이제 고차원적인 사고력, 창의력, 인성을 키워주고 또 사회 정서적인 부분에서 멘토링을 해주고 이런 예, 쪽으로 예. 역할이 바뀌는 거죠. 예.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면 그게 이제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기술을 도입하는 데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람의 그 역할이나 기능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에서의 디지털 대전환은 교사의 기능이 바뀌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기술이 들어와서 예. 그 큰 변화가 지금 이제 우리 앞에서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이 변화를 잘 타면 그동안 사실 뭐 교실이 깨어난다, 뭐 교실에서 한 명 한 명을 맞춤형으로 한다는 게 계속 이상적이었지만 한 번도 실현되지 않았잖아요. 제가 장관할 때도 그랬었고. 예, 그렇지만 예. 지금은 그 디지털 대전환기라는 것이 큰 기회이기도 한 거죠. 기회죠. 네, 교실을 깨어나게 할 수 있는 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맞춤형 학습하려면 네. 교사가 늘어났어야 되는데 네, 네. 이제는 AI가 대신해 주니까. 그러니까 한 교실에 학생이 30명 있잖아요. 그럼 30명한테 다 디바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AI 보조교사가 30명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방금 언급하신 그 에듀테크. 네, 그래서 디지털 기술이 우리 교육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거든요. 네. 함께 계속 보시죠. 디지털 대전환 시대. 기술과 교육의 융합. 에듀테크는 AI, 빅데이터,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 다양한 기술과 융합된 교육을 말하는데요. 교육 현장에 들어온 디지털 기술. 학생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의 대안으로 꼽히지만 아직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래도 10대 어렸을 때부터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기기에 조금 더 능숙하게 적응을 하는 편인데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의 흐름에 따라가기에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이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힘을 갖춰야 되잖아요. 사고력, 창의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에듀테크에 함몰돼서 지금 간과되고 있는 건 아닌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 어떤 기술을 쓸 것인가 보다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교육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바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네. 좀 아까 부총리께서 1인 1 디바이스, 예, 이와 예. 같은 뭐 태블릿 PC가 됐건 네, 뭐를 네. 놓고 거기에 이제 AI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네, 네, 네. 모두가 보조교사라고 했는데 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합니까? 학생하고 이 태블릿 PC하고. 예.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는 컨텐츠를 추천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이 학생을 파악을 해서 오. 그 데이터 분석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알고 있는 지식을 다 AI가 파악을 하는 거죠. 지식 지도를 그려놓고. 예. 이 친구가 이런 걸 공부해야 된다는 걸 파악을 하고 그 예. 공부를 하게 해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면 국어 시간이다. 네, 네, 똑같은 선생님을 모든 학생이 쳐다보고 있지만 네, 그 보조 기구를 통해서 네. 선생님의 지도하에 내가 뭘 수행해내는 거를 이렇게 체크할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러면 맞춤별로 학생은 이걸 좀 더 해. 예, 예, 학생은 예. 이걸 좀 더 해. 이게 나오는군요.
그리고 사실 선생님이 앞에 있지 않고 뒤에 있습니다. 아, 뒤에 있어요? 오. 외국 그 모델 교실 가보면 학생들이 그냥 하는 거죠. 오.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오후가 되면 이제 이 태블릿 다 접고 뭐 스포츠를 하거나 댄스를 하거나 예, 이렇게 예. 이제 소위 인간적인 커넥션을 통해서 하이터치라고 제가 부르는데요. 그게 이제 결합이 되는 거죠. 아, 그건 오후 시간이고. 오후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전 시간에. 오전 시간에 학습을 할 때는 예. 지식을 전달하고 할 때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선생님이 뒤에 있어요? 뒤에 있습니다. 예. 그럼 아이들이 그냥 태블릿하고 공부를 하는 거죠. 각자가. 그 선생님은 그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아이들마다 이제 내용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막힌 아이들이 있고 하면 그걸 저 문제 해결해 준다거나. 그 선생님의 역할은 뭐예요, 그러면? 코치 역할이 되는 거죠. 조언자. 예. 오. 그러니까 이제 강사가 아니고 코치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강의를 한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 교실에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은 컨텐츠를 딜리버하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럼 진도가 서로 달라요? 다르죠. 예. 오. 왜냐하면 그 진도가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은 진도를 나간다는 것 자체가 그게 그렇죠. 그게 붕업 방식 공장형 교육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뭐 영국의 아주 귀족 학교라든가 가면 다 따로따로 공부하잖아요. 또 개별 투터가 있고 그 엄청나게 비싼 교육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는 그게 가능해진 거죠. 예. 지금 모든 교육청이 뭐 40만 원, 80만 원 이렇게 하는 그 디바이스를 다 무료로 지금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선생님은 뒤에서 코치 역할을 하고 아직까지 그것까지 안 갔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교사의 역할이 바뀌고 그렇죠. 또 지금 이제 많은 교육청이 그걸 열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AI 튜터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직은 없죠. 예. 그게 민간에서는 근데 하고 있죠. 근데 민간에서 하는 거를 교실에 있는 디바이스에 어떻게 이제 이거를 옮길까 하는 거는 상당히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소위 이제 이거를 구매할 때 이게 공정해야 되잖아요. 예. 지금까지는 이게 사교육인 거죠. 사교육이 공교육 안으로 들어온 적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에듀텍이기 때문에 예. 이제는 들어와야 되는데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할지는 아직까지 지금 룰이 안 정해져 있던 거죠. 그 지금 교육부가 계획하는 그걸 바로는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예. 언제쯤이면 그런 모습 말씀해 주신 선생님은 뒤에 있고 예. 학생들은 이 디바이스와 함께 전 내년부터 시범하는 학교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이 이미 지금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저희 교육부가 뭐 우리를 따르라 이런 방식이 아니고 이미 앞서가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잘 모아가지고 그걸 확산시켜 드리면 되는 거니까. 그렇군요. 예. 다만 이제 교육부가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거는 국가적인 플랫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지털 교과서인 거죠. 예. 교과서가 서책일 필요가 없거든요. 이제는 이 디바이스 안에 교과서가 들어가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되죠. 근데 지금 기존에 있는 지금 디지털 교과서라는 제도는 너무나 규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 PDF 파일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건 AI 튜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이제 디지털 교과서 정책이 더 발전돼서 그런 이제 디지털 교과서가 앞으로는 AI 튜터 형식으로 개발되도록 해야 되는 거고 과제가 많군요. 그렇죠. 예. 그냥 PDF 파일이 들어가 있는 거는 종이로 인쇄해 놨느냐 디바이스에 넣느냐 그건 뿐이지 별로 그 도움이 안 차이가 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죠.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교과서가 근데 돼야 지금 되는. 기술이 다 있거든요. 예. 민간에서 다 개발하고 있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서책 교과서도 검인정을 해서 민간 출판사들이 하잖아요. 여러 출판사에서 예, 펴내죠. 똑같습니다. 그 출판사들이 많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AI 튜터링 서비스를 사교육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들을 이제 학교 안으로 들어오고 디지털 교과서화해서 검인정을 해주는 거니까 사실은 기술은 이미 있고 정부가 좀 빨리 일하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제 시범 학교들 네. 뭐 앞으로 윤석열 정부 임기 안에 모든 학교가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제 욕심입니다, 그게. 네. 그리고 사실 지금 이제 이번 그 조직 개편에서 디지털 교육국을 만들었거든요, 저희들이.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 디지털 교육국이 생겼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교육국을 만들면서 우리 부처 직원들하고 나눈 얘기는 지금 이미 이제 이러닝과라든가 뭐 교육 정보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다 쓰레기통에 다 넣자. 이거 완전 새로운 AI 튜터링 서비스고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이고 디지털 대전환을 이끌 디지털 교육국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거를 그대로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그 대전환이 안 일어나잖아요. 안 되죠. 그래서 다 버리고 좀 과격한 표현입니다만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서 우리가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잘 되면 글로벌 포스트 무버가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가 됩니다. 하는 거죠. 지금 디지털 교과서를 어느 나라도 이런 식으로 AI 튜터링으로 한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예. 민간에서 뭐 그런 교과서를 개발하고 하지만 국가적으로 이렇게 해서 플랫폼에다 실어주고 하는 데는 아직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내면 우리가 뭐 세계 최고의 디지털 교육 국가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교육부 직원분들한테도 기존에 하던 거 다 버리자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만큼 새로 적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새로 네. 만들어야 네. 되고. 그런데 정작 초중고등학교 일선 교실에 있는 선생님들은 네. 이런 전환에 대한 준비가 돼 있을까요? 네.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않습니까? 교대 사대도 다 전문대학원으로 새로 만들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또 교대사대 학장님들 또 총장님들이 호응하고 있고요. 그 소위 이제 교육 전문대학원이라고 해서 이제 석사 과정으로 교사를 양성하는 거죠. 핀란드가 지금 그렇게 로스쿨이나 로스쿨처럼, 예. 의학전문대학원처럼. 네네네. 그게 뭐 수년간 지금 한 수십 년간 사실 그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교육 강국이기 때문에 예. 또 굉장히 좋은 인재들이 사실은 교대사대에 오시잖아요. 이제는 석사 과정에서 전문적으로 지금 이런 새로운 교육을 하려면 교사들이 훨씬 더 전문화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죠. 새로운 교사 양성 기관들이 설립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교대사대 시범적으로 내년부터 시작하자. 지금 교대사대 그러니까 교육 전문대학원을 하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자 다양한 대학 학부 전공들을 마치고 네. 그 사람들이 석사 과정인 교육전문대학원에 들어와서 네네. 디지털 시대에 맞는 그런 기법을 새롭게 배운다. 그렇죠. 예, 이런 예. 거로군요. 그런 개념도 있고 어. 또 이제 다양한 모델을 지금 저희들이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뭐 3+2 해서 3년을 뭐 교대에서 배우고 2년을 더 배우는 거죠. 아.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새로운 이제 교수 학습 방식 또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네. 일반 학부 전공을 다양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예. 교대 과정으로 아예 들어와서 네네. 3년 하고 2년을 더 하는. 3년 하면은 다른 학부 전공 4년 한 것처럼 그렇죠, 인정해주고. 그렇죠. 예. 이것도 바로 시작됩니까 이제? 지금 계속 논의하고 있고요. 내년 시범 사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이제 새롭게 양성되는 교사들은 그 과정을 밟아서 온다고 쳐고. 새롭게 양성되는 그 분들은 이제 임용고시도 면제를 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예. 임용고시라는 게 암기식이잖아요. 예. 소위 노량진 학원에서 암기해서 교사가 되면 안 되죠. 지금은 지금 학습의 핵심은 암기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임용 방식도 바꿔야 되는 거고 지금 많은 과제들이 있지만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이제 아무튼 새로 그 교사가 되실 분들은 그렇게 한다고 치고 네. 기존의 교사분들 그러니까 연수를 진짜 이분들 어떡합니까? 과감하게 확대해야 되죠. 그래서 뭐 어지간히 확대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1인 네. 1디바이스로 디지털 교육에 교사는 이제는 앞에서 강의하는 게 아니라 코치가 되는 네. 그것도 전문적인 그 교육이 없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못하죠. 그 네. 교육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지금 교사님들이랑 제가 좀 이제 시범적으로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교사님들 얘기가 이거는 한국말로 가르치다가 갑자기 영어로 가르치라. 그 정도로 어렵죠. 그 정도로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큰 도전이죠. 그렇지만 저는 지금까지의 그 기존의 교육 방식이 더 이상은 안 된다 하는 그 위기 의식, 한계에 대한 그런 인식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계에서. 그래서 이제 정말 이번에 한번 크게 도약을 해야 될 때고 또 우리 뭐 선생님들 굉장히 역량이 있으시거든요. 한번 또 하신다고 하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오히려 기존 교사분들을 디지털 시대에 맞도록 재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 교사분들을 재교육할 전문가들이 충분히 있을까도 걱정일 정도인데요. 네. 아직은 우리 사회에. 네, 뭐 많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렇습니다. 이제 그 시범 학교들이 지금 하잖아요. 그럼 시범 학교의 선생님들이 그 교사 요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교사가 교사를 가르치는 거니까 역량 있는 교사들이 이제 많이 시범을 해서 빨리 이제 그걸 터득하고 동료 교사들한테 이제 전달하는 그런 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가능하죠. 가능한데 이제 정말 많은 노력과 또 교육계 전체적인 이제 호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각 시도 교육청도 이런 식의 변화를 일선 학교에서 좀 시도는 하고 있습니까? 조금씩?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아서. 예.
이제 저희가 계속 이제 수평적인 파트너십을 이야기하는 게 뭐 장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고요. 교육감님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교대 4대 지금 이제 새로운 변화도 이제 총장님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거고 많은 파트너들이 나와줘야 되고 혁신가들이 곳곳에서 같이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마도 네, 학부모님들도 네, 본인들이 학창 시절에는 이런 식의 교육을 한 번도 경험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학교 후에도 네, 아마 과제 같은 걸 할 때도 하루 종일 이 디바이스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얘가 게임 하나 다들 이럴 테니까 학부모들에 대한 어떤 그 조언이나 또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하이터치 하이텍이라고 하는데요. 하이터치 하이텍? 이게 예. 무슨 뜻입니까? 아까 지금 말씀드린 이제 디바이스를 보고 하는 공부는 하이텍 공부잖아요. 그렇죠. 하이텍을 활용한. 그런데 이제 이것만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하루 종일 디바이스를 보고 사실은 사회 정서적인 영향도 키워야 되고 그럼요. 협업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소통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프로젝트 학습이라든가 토론 학습이라든가 새로운 또 이제 교육 방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사회 정서적인 그런 멘토 이제 역할도 교사가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예. 교사가 코치를 한다는 거는 이제 수업 시간이 뒤로 빠진다는 뜻인데 그렇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아이들과 이제 같이 그 이제 호응하면서 네, 교류하면서 해야 될 다른 역할들이 많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하이터치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오히려 하이터치적인 그런 쪽에 이제 더 역할이 더 강화돼야 되고. 아까 부총님 말씀하신 네. 오전에는 하이테크고 예. 오후에는 하이터치로군요. 예, 그런 이제 시범 학교들이 저는 외국에서 많이 봤고요. 예. 한국에서는 또 어떻게 할지는 또 다 이제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고. 사실 그래서 교사들이 이제는 연구 역량을 갖춰야 됩니다. 본인들이 예.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고 여기에 대해서 평가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석사 과정에 그 이제 전문 대학원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네, 네. 참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네. 오전 시간에는 뭐 각 과목은 정해져 네, 있겠지만 네, 네. 자 각자 이제 자기 진도들 나가보자. 네, 네. 궁금한 사람들 손 들고 나는 한 분 한 분 옆에 가서 도와줄게. 아이들이 자는 이유가요. 그 교실 수업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준보다 너무 어려우면 자잖아요. 어렵거나 너무 쉬워도 자요. 자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 자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맞춤형으로 하면 잘 이유가 없는 그러니까요. 거고 또 하이터치 하는데 뭐 뛰어놀고 같이 뭐 하는데 잘 이유가 없으니까 예. 사실 이제 교실을 깨어나게 하는 방식이 그런 식으로 이제 하이터치 하이텍 맞춤형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전 네. 시간에는 아무튼 이렇게 각자들 하면서 네, 네. 선생님 저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렇죠, 그럼 가서 이렇게 그렇죠. 도와주고 뭐 이 디바이스가 각자 학생들한테 질문도 하고 네, 네. 또 새로운 또 정보도 주고 그다음 이제 오후 시간이 되면 우리 다 같이 좀 뛰어놀기도 하자. 예, 예, 예. 그게 이제 하이 터치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됩니까? 몇 년 안에? 그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새로운 기술이 들어와서 지금 이제 중요한 분야가 이제 보면 기술이 들어오면 그 이제 기업 같으면 그 기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그 일의 성격이 바뀌잖아요. 바뀌죠. 예, 태스크가 바뀌거든요. 예.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교사의 태스크가 바뀌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초중고등학교 교육 체계가 만들어진다면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키워진 인재가 대학에 간다면 네, 네. 그 대학을 교육부가 나서서 할 규제할 이유가 없죠. 규제할 수가 없겠어요. 예, 예, 예. 그래야 사실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신산업의 선두주자가 됩니다. 네. 예. 예. 지금은 우리나라 아이들이 이제 주어진 질문을 답하는 데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그 그러니까요. 능력이 이제는 AI 시대에는 아무 필요가 없는 능력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게 이른바 교육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 내용이로군요. 네, 네, 네. 근데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꼭 뒤따르는 용어가 디지털 격차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 디지털 격차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지금도 사실은 이런 디지털 전환을 누리고 있는 계층이 있죠. 계층과 지역이 있고. 지역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모든 아이들에게 다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자는 거기 때문에요. 결국은 UN 같은 데서도 지금 교육의 가장 큰 그 이제 슬로건은 모두를 위한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 과거에는 교육이 맞춤형이 아닐 때는 많은 아이들이 교육에서 실패를 합니다. 근데 이제는 맞춤 교육으로 가면 모든 아이들이 성공하는 교육 시스템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실행만 할 수 있으면 이제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모두를 위한 교육이 실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는 모두를 위한 교육을 할 때가 됐다. 그래서
과거에 뭐 이게 엘리트 교육이냐, 수월성 교육이냐, 형평성 교육이냐 가지고 많은 이제 갈등이 예, 있었잖아요. 저는 이제 그 싸움을 멈춰야 된다. 그 논란을 할 필요가 논란할 필요- 없어지죠. 모두가 다 맞춤이 가능하거든요. 네. 바로 그렇게 되면 교육을 통해서 사회 통합을 이룰 수 통합도 이룰 있죠. 수 있을 거예요. 네.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교육의 기능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바로 요 대목 네. 디지털 시대 교육의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저희가 또 화면으로 준비했거든요. 네네. 함께 보시죠. 전 세계를 공포에 빠뜨린 코로나 팬데믹. 지난 3년간 우리 일상에 수많은 변화가 찾아왔는데요. 학교는 문을 닫았고 온라인 수업이 교실을 대신했습니다. 장기간 비대면 수업으로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살피기 어려워 생긴 학습 공백. 사상 최대 규모의 사교육비로 이어진 학교의 빈자리.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 역시 크게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그 학생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학생이 속해 있는 가정의 사회 경제적인 문제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아이들의 생활, 가정 생활과 학교 생활을 총체적으로 케어해 줄 수 있을 때 기초 학력이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양극화가 사회 양극화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해 공교육이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해줘야 할 때 교육을 통한 사회 안전망, 그 해법은 무엇일까요? 네, 방금 네. 보셨듯이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각자 집에서들 공부하게끔 만들었더니 네.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더라. 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시대를 맞아서 이 교육부는 앞으로 국가 교육 책임제라는 걸 하겠다라고 선언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뭡니까 국가 교육 책임제가? 그러니까 이제 또 교육부가 사실 또 부총리 부서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첫째는 이제 학교 교육이고요. 그다음에는 돌봄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방과후 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것들을 다 종합해서 아이들이 0세부터 적어도 이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돌봄이 필요하면 돌봄을 해드리고 또 이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들이 뭐 코딩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 뭐 스포츠나 이런 예, 것들이 있을 예. 수 있으니까 사교육 걱정 없이 학교가 다 해드리겠다는 거니까 지금 그게 이제 가능한 또 시대가 된 거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디지털 플랫폼 형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그 맞춤형으로 제공을 해드려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하려면 또 부처 간의 협업도 필요하잖아요. 그 구체적인 과제가 네. 0세부터 초등학교 졸업까지라고 했으니까 네네네. 우선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맞습니다. 이른바 유보 네. 통합. 유보 통합을 하려는 취지도 바로 딱 그 취지입니다.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서는 하나의 통합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저희가 최근에 합의한 거는 이제 2025년 1월에 이제 적어도 관리 체계는 다 이제 통합하자 교육부로. 그리고 이제 지역 차원에서 보면 교육청으로 통합하자는 게 합의가 됐습니다. 합의가 됐습니까? 네. 그럼 수십 년 안 되던 건데 이제 되네요. 지금 이제 학생 수가 많이 줄고 학생 수 주는 게 중요. 네. 어린이집들이 다 어렵대잖아요. 그 어린이집들이 이제는 교육부로 이제 오자 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학생 수 급감, 인구 네, 네. 절벽이 또 이런 효과를 아 그렇군요. 네. 그 수십 년 갈등을 빚던 것도 인구 감소 시대에 이제 합의를 봤는데 네, 네. 그게 통합되면 그다음에 이제 뭘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사실 이제 그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격차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교사들의 양성 과정도 틀리고 또 보수나 뭐 이런 또 지원금 같은 것도 다 틀리고 다르죠. 시설 규정도 다 틀립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맞춰줘야 되고 그렇지만 이제 제 생각에는 너무 이렇게 획일적으로 이렇게 뭐 또 하향 평준화가 되면 안 되니까 예. 저는 이제 학교는 학교고 또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기관은 또 다른 특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요. 그래서 학교 시스템으로 다 이렇게 통합하는 게 아니고 정말 어린이들에게 맞는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유보 통합을 통해서 구현하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이 이제 그 새로운 체제를 만들고 훨씬 더 질 높은 체제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지 예. 단순히 통합으로만 하면 예. 잘못하면 그게 왜 통합했냐 오히려 뭐 질은 더 하향 평준화됐다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학부모들이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예. 어디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체제를 마련해야 되는 거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유보 통합이 하나 이제 눈에 들어오는 과제고 네, 네. 또 하나가 이제 초등 전일 교육제, 전일 돌봄제. 전일 네, 돌봄제? 네, 네. 그게 바로 방과 후 교실의 그렇죠. 다양화 뭐, 이런 겁니까? 네, 뭐 어떤 지역에서는 뭐 오후 8시까지라도 필요한 아이들의 경우에 학교에서 돌봄을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최근에 이제 방과 학교도 좀 거기 포함을 해서 그래야죠. 사실은 사교육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이제 방과 학교를 하면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히 미래형의 맞춤형 코스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학교에서 당장 제공하기 힘든 뭐 AI에 관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민간에 좀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예.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규 학교 수업 시간을 또 역시 디지털화된 방식으로 하고 네, 네. 그 후에는 방과 후 수업으로 각자 또 원하는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좀 첨단 기술을 활용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 할 수가 있는 하고 거죠. 네. 그 이후에도 혹시 돌봄이 필요한 필요하면. 학생들은 8시까지도 돌봄을 준다. 네, 네, 네. 이거 예산도 꽤 들 텐데요. 인원도 더 많이 좀 예. 필요할 것 같고. 사실 이제 뭐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 교부금이 상당히 이제 많이 책정됐다 하는 그런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예. 이런 사업들을 다 하면 사실은 뭐 진짜 뭐 전혀 뭐 많지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알겠습니다. 오늘 뭐 그동안에 뭐 이 디지털 시대에 어떤 인재가 필요한지 그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뭐 무엇을 해야 할지 네, 네. 대학은 뭘 바꿔야 하는지 초중고 교육은 또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특히 국가 교육 책임제로서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는 모든 걸 책임진다. 네, 네. 이 말씀까지 들었는데 네, 네. 오늘 이게 모신 김에 또 교육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거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게 먼저 대학 입시에도 네, 네. 어떻게 바뀔 것인지 네. 또 하나는 교육 과정이 그럼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네. 뭐부터 뭐 교육 과정부터 얘기하실래요?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게 이제 그 국가교육위원회로 이제 이양이 됩니다. 사실은 내년부터.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제 물론 교육부 수장이니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권한이 이양된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파트너 관계죠.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입시 제도 같은 것도 거기서 이제 큰 비전을 이제 중심으로 만들면 장기 계획을 거기서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장기 비전을.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실행은 이제 교육부가 하는 거죠. 뭐 교육 과정도 비슷하고요. 어허. 이제 특히 이제 교육부는 이제 교원 쪽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입시나 뭐 교육과정 개편은 일단 국가교육위원회로 넘어가 있으니까 당장 제가 뭐 3년 4년 만약 할 수 있다면 장관으로서 집중하는 부분은 이제 교사들을 변화시키고 예. 역량을 키워드리고 예. 교실을 깨우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게 예. 이제 교육의 본질이니까 예. 거기에 좀 보다 집중하겠다는 거죠. 그래도 교육부 수장으로서 교육과정 개편 및 대학 입시제도 개편에 그럼요. 의견을 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오늘 그 의견을 좀 주시죠. 네. 저는 이제 지금 이제 고교 학점제에서 가장 핵심은 이제 그 절대평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의 평가가 이제 과거 이제 9등급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가면 이제 A, B, C, D, E로 가는 거니까 아이들의 경쟁 압력이 좀 훨씬 더 줄어들고 예. 그 교실의 분위기도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큰 하나의 이제 그것도 입시 한 과정이니까 중요한 변화이고 이제 수능하고 이제 수시를 어떻게 할 건지는 지난 정부 때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봉합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이 정부 내에서는 아마 그 이제 봉합된 수시 정시 체계를 흔들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크게 흔들기는 어렵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미세 조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수시가 살아나려면 교실이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다. 왜냐하면 지난 정부 때 수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정시를 확대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정시라는 게 아까 제가 계속 강조한 이제 암기 교육이 끝났다, 시험 네. 교육이 끝났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 일시적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맞춤형 일일 1대1 교육과 정시는 또 참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래서 그래요. 정시는 저는 장기적으로는 어느 나라도 그런 식의 그 시험 체제를 가지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이라면. 예. 그래서 이제 멀리 보면 이거는 이제 없어질 제도인데 그렇지만 이게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니까 일단은 이제 수시 정시를 이제 이렇게 너무 많이 흔들지 말고 교실을 깨우는 데 집중하자 하는 거고요. 입시는 또 잘못하면 현장의 변화가 충분히 무르익지 않은 가운데 입시를 바꾸면 현장에 혼란만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렇죠. 당장은 제가 장관으로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알겠습니다. 교실을 깨우는 데 집중하겠다. 거기에 집중한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영유아 부모들이라든지 저학년, 예.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님들한테는 그 아이들이 커서 저기 수능을 친다고 생각하지 마시라. 그거는 전혀 미래의 모습이 그렇죠. 아니다. 달라질 모습이죠. 아마도 바뀔 거다. 알겠습니다. 이런 그 정도의 메시지를 제가 전달하고 그리고 싶습니다. 또 예. 그동안에는 왜 이게 그렇게 큰 쟁점이었나 싶을 생각이 앞으로 될 것 같은 게 네. 오늘 우리가 나눈 대로 그런 디지털 대전환이 교실에서 이루어지면 네. 자사고 특목고 논쟁이 그리 심각할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도 당장은 쟁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소위 평준화해서 이제 다양화로 이제 가니까. 갔고 사실 다양화해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건 개별화거든요. 그러니까요. 모든 아이 하나하나가 다 새로운 교육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평준화해서 다양화로 갈 때가 제가 첫 번째 장관 할 때였고요. 예. 지금은 이제 다양화해서 이제 개별화로 가는 단계고 그렇죠. 사실 평준화에서 다양화로 갈 때 저희가 평준화 시스템을 무너뜨린 게 아니고 평준화 위에다가 다양화를 얹은 거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 이 개별화 시스템도 평준화, 다양화 그 위에 개별화가 얹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어느 걸 없애고 말고가 아니고 계속 발전시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사고 특목고 문제도 그 관점에서 보면 네. 접근법이 달라지는군요. 다른 거죠. 네. 자사고 특목고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발전시키는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학교를 다 발전시키는 전략으로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은 또 사회통합과 복지의 출발점 아닙니까? 네. 교육을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또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예, 보십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교육부 장관이 또 부총리이기도 합니다. 이제 사회관계 장관 회의를 이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부처 간의 이제 협력을 통해서 아이들의 그 안전을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교육부 장관이 그 사회부총리 역할을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그 대전환 EBS는 어떤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지 혹시 바람이 있으시다면? EBS 너무 중요한 파트너죠. 사실 디지털 기술이고 EBS가 어떻게 보면 디지털 그 기술에서 교육의 선도주자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 디지털 교육국이 생기면 또 EBS가 디지털 교육국의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이 어떻게 변하길 바라는지 여러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좀 모아봤거든요. 또 역시 함께 보시죠.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하고 싶어하는, 받고 싶어하는 교육을 위주로 자신이 보다 능동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큰 경제적 어려움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성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디지털 교육이 많이 심화되는 만큼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그에 필요한 교육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는 먼저 교사와 학생이 행복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이 마음껏 소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환경을 마련해 주세요.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서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들을 열어주길 바랍니다. 학교 공간이라는 곳에서만큼은 누구나에게 평등하고 공평한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교육은 학생들의 성장에 발맞춰서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성장에 발맞춰서 조금은 멀리 보고 그리고 학생들의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정책을 부총리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육 개혁을 통해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미래 교육을 만들어 주세요. 네. 잘 들으셨죠? 네, 뭐 너무 좋은 제안입니다. 너무 바라는 바가 많습니다. 앞으로의 각오 말씀과 함께 또 각 교육 주체들에게 당부하실 말씀 한 말씀씩 좀 해주시죠. 예, 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교육의 대격변기고 또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충분히 그 세계 최고의 교육 국가로서 또 강국으로서 다시 한번 큰 도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장관을 한 번 더 맡게 돼서 책임이 막중하고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주체분들 뭐 우리가 사실 그동안 교육 강국이 있고 또 앞으로도 또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교육 주체들 한 분들이 다 사실 세계 최고죠. 사실은 이미 정부가 사실 좀 더 노력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라고 보고요. 뭐
교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구상을 통해서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시고 또 학생들은 정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마음껏 자기 주도적으로 좀 평생 학습자로서 학습을 즐기면서 공부하고 또 학부모님들은 또 이런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전향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하면 저는 충분히 또 EBS 또 많이 도와주시고 예. 하면 다시 한번 우리가 교육의 힘으로 또 국가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뭐 길지 않은 시간 어찌 보면 약간 환상적일 수도 있는 우리의 미래 교육의 풍경들을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그 모습이 빨리 좀 우리 앞으로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네. 우리 부총리께서 꼭 앞장서서 이끌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우리 이 방송을 오늘 지켜본 시청자분들께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워온 교육, 그것과 비슷한 교육을 우리 아이들이 배운다면요, 그 아이들은 망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교육이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과감한 혁신에 박수를 보내는 그런 시청자분들이 되길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EBS 특별기획 디지털 시대 교육개혁 부총리에게 듣는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